안녕하세요. 오늘 초예측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이명숙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첫 번째는 책이 초반에는 조금 읽히다가 중반 이후로 일본과 미국 입장이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인터뷰 책이어서 아무래도 책에 그 기승전결 뭐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매우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저에 대한 도전을 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자 라는 일념으로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어저께 마무리를 했었고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석학들의 수준으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요점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저희가 꼭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서 내용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이치근 오노 가치오토라는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이제 수많은 아니죠. 8명의 석학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한 책이고요. 이 책이 해외에서는 18년에 초판이 출판이 됐는데 저희 나라는 작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대이변이 있었고 지금의 현재 시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앞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의 틀을 잡고 가는 게 것으로 보셔야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관점이 조금 과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라고 인식하고 이 책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뭐 유발 하라리, 닉 보스트넘, 제레드 다이아몬드, 린다 그랜튼, 그리고 다이엘 코엔과 네일 페인터, 뭐 조앤 윌리엄스, 윌리엄 페리 이렇게 8명의 저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책은 이 앞부분에 있는 4명이 거의 이 책의 전체를 다 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워낙에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의 타이틀 저자로 나가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린다 그랜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도 짧게 설명이 되지만 100세 인생에 대해서 모두들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유발 하라리, 이번에 이분의 나이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저보다 1살 많으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떻게 전 세계를 본인의 관점으로 서술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그 정도의 석학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해야 유발 하라리 수준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약간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내용을 저는 민감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회나 국가가 만드는 현실에 우리를 위해서 기능해야지 허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허구가 목적일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발달, 과학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힘을 얻었지만 그 힘으로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칠 위기는 핵전쟁, 기후변화, 과학기술로 인한 실존적 위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2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의 부산물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워낙 많기 때문이고, 옛날에는 물질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지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경계해야 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믿으면 된다.
또한 그거보다 더 큰 게 현재 시점에선 테러나 전쟁보다 불균형한 식사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식습관에 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저한테도 되게 커다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발리에서 나오는 가장 큰 것 중에 무용계급의 출현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실 건데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점점 발전할수록 기업 입장에서 필요 없는, 고용할 이유가 없는 계급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저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너희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얘기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우리가 예전에 수렵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수렵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이 환경에 적응해 간다. 유연성과 적응력으로 계속 변화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몸과 감각에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지금 가상세계 안에서 이렇게 지금도 저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남들과의 소통과 감각으로 만나면서 점점 물질적 세계를 조금 더 깨고 관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과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줌이라는 체계로 소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로 움직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바뀌고 무용계급에 출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연히 모른다라는 건,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순간 위기감으로 다가올 건데요. 위기감이 느껴지기 전에 행동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의 위기는 이미 저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부가 그 최전선에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정책이나 세금, 오프라인 방식의 중개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거나 또한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고객들과의 중개하는 현실이 되게 많은 틀을 바꾸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대빵이나 다른 곳들이 중개보수 인하나 이러한 것들로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하면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들을 지켜볼 것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고객과의 접점의 빈도를 높이고 바꾸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예측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의 저자죠.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선진국과 격차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선진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소득 격차, 고령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인구 축소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이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양성은 뒤에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다양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저희 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자체로 인해서 미국은 더욱더 50개국의 그 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치가 실패냐 성공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 구조를 다른 곳으로 인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한 여기에 장점 단점이 바뀌었네요. 지금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차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에게 도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종 전염병의 확대에 대한 걸 2018년에 이미 예견했는데 저희에게 발생했죠. 지금도 저희가 맞고 있는 백신들, 이 백신을 선진국만 맞을 거냐, 후진국에는 보급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함께 안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이 격차에 대한 문제를 전통사회에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사회에서 자녀와 노인들의 처우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현대 문명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극복의 방법을 전통사회를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는 환경의 파괴, 자원의 과다 소비들이 나라 간의 소비 수준의 격차를 계속 그냥 무심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자기들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 보면 세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 위기가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또한 지속 가능한 중개업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저희 시점으로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부가 부를 창출하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다양한 측면으로 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격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도 서울 이번에 공시가격 발표된 거 보면 1주택자도 되게 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남의 얘기로 또 있는 자들의 얘기로 자기들에게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현대의 시점에 부동산 측면에서의 각도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 중개업을 끌고 가야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늘 저희가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닉 보스트놈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초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슈퍼 인텔리전스. 인간이 일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냐. 또한 어떻게 인공지능을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것인가? 그리고 목적성을 잃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통제를 떠나서 저희의 후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초기값을 돌리지 못하는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철학적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통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가서 인류의 멸종이나 인류의 실존적 위험이 핵전쟁이나 바이오 테러 이러한 것들로 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안을 잡을 건지 이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보다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 개발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보다는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나 어느 국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협력과 신뢰 또한 그것들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 통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이익이 집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린다 그랜튼의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는 교육, 일, 은퇴라는 세 가지 모델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요. 그리고 금융 자산에 집중되는, 왜냐하면 퇴직 이후의 삶을 일할 때 준비했어야 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금융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다단계의 삶, 또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3살부터 20대 중반까지 배우는 걸로 100세까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재충전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 축적보다는 자산 축적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산자산, 어떻게 내가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떠한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선 나에게 활력이 유지해야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변형할 수 있는 자산.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린다 그랜튼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는 걸 거부한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고 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위험을 낮추고 성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변형자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자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나의 변화를 돕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지금 대표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오비 독서지향이 아마 그 변형자산을 유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도 단순히 그냥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3년, 10년, 20년 이렇게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변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형성이 용이한 도시로 계속 사람이 편중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린다 그랜튼의 100세 인생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표님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현재 많은 분들 여기 60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의 60대가 과거의 40대와 같다. 저는 지금 40대니까 20대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배워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이 아까 유발 하라리가 말한 허구를 만들어서 그 허구를 통해서 생산성을 만들고 또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와 기업이 그 전체적인 변화 속도에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린다 그랜튼은 국가와 기업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을 키워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보는 개인이 고도화되고 있는 자동화 이 사회에서 수명 연장 되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계속 쉬지 않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살아왔던
제가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나온 40년, 앞으로의 40년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의 40년은 그냥 흘러왔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의 이후는 내가 자존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40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또한 특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에게 되게 강한 이벤트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식과 스킬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책, 세금, 상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소통과 관계,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 코엔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기술이. 과학기술이 격차를 점점 초래했고 과학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기술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도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점점 인간은 디지털의 재화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처리해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크게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서 팔방미인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간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컴퓨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 의견에 보시면 성과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으로서 계속 중시하면서 저희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이 더 위에 선점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가.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컴퓨터가 못하는 다른 것들, 뭐 연주가 연기, 뭐 사회복지나 소통, 온정, 희망 이러한 것들을 저희의 관점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에 대한 조엘 윌리엄스 얘기인데요. 대부분 이 파트는 미국 정치하고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다지 크게 미국의 위기 상황을 표현한 파트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미국 노동자들이 점점 본인들의 그 위치가 사라지고 있고 본인들의 생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자가 지금 미국의 정치 현실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뭐 정체성 정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컴퓨터로 돌리는 선거제도가 가장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넬 페인터,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이 부분도 미국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고요. 미국이 원래 정체성 정치라고 해서 일부 뭐 젠더나 뭐 인종, 민족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차별과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백인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백인이 이러한 우월감을, 그 인종적 우월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의 백일 우월주의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 이번에 아무리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트럼프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 이러한 분국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들은 단순히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 오래된 시간으로 그 누적되어 있던 문제점이 실제 현실로 야기된 거다라고 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마지막으로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윌리엄 페리가 미 국방부 장관이어서 그러니까 미국, 북한, 한국, 뭐 일본 이 관계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가 우리의 전쟁 분단의 상황을 직접 자주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외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지만, 윌리엄 페리가 보는 동북아의 정세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장이 늘 고조되고 있고, 그것들이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전쟁이 발발할 뻔했던 게 당시에는 잠시 잠잠해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약간 뭐 수위가 왔다 갔다 뭐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서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했으나, 북한의 핵은 지금도 앞으로도 동북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맨 마지막 줄에 동북아의 그 전쟁 발발은 앞으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오보, 잘못된 잘못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8명의 저자들의 관점을 단어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민감성, 닉 보스토넘은 지속, 그리고 다니엘 코엔은 행복, 넬 페인터는 위협, 제리드 다이아몬드 통제, 린다 그랜트는 변화, 조앤 윌리엄스는 분열, 윌리엄 페리는 핵, 이렇게 8개의 단어로 종합해 봤는데요.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끊임없이 변화해라,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라,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계속 배워서 진보해야 된다 라는 요 한 장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예측 말고 부의 미래, 초예측은 경제학적 측면, 그러니까 사회학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저희 미래를 봤다라고 하면, 경제학 측면에서 바라본 책이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9년 일본 NHK에서 방영된 다큐를 종합해서 만들었고, 저희 나라에는 작년 4월에 출간되었는데요. 아까 초예측에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대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100% 접목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추세선에 커다란 획을 차지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 책은 3가지, 자본주의, 디지털 기업, 암호화폐,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하고 관련되는 건 가파라고 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하나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4개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의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것들로 인한 단점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가 과연 정말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한 폐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예측을 보신 분들은 부의 미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관점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님들 덕분에 제가 감히 끝까지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초예측이라는 책을 잘 전달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귀를 열고 사는 그러한 저희들의 자세가 앞으로 조금 더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는 저희들의 관점, 자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의 짧은 식견으로 내용을 좀 요약해 봤는데, 제가 조금 더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이 8분의 석학이 담아놓은 소중한 내용이 조금 더 크게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인식하고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이번 독서 지향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중간에 너무 하기 싫은 것들을 꾹 누르면서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너무 일본의 관점으로, 너무 미국의 관점으로 이 책이 쓰이지 않았나라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새벽 이 어려운 책을 들고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